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먼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굉장히 바쁜데요.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이번 주 바쁜 거 끝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밀려 있는 일들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당장 눈앞의 일을 빨리빨리는 아니고요. 거의 뭐 벼락치기처럼 몰아서 막 처리해놓고 보면 또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쭉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실제로 이번 주 지나면 좀 괜찮으려나 하며 계속 더 바빠집니다. 이번 주 지난주 거의 뭐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는 있는데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축구를 해서 체력이 좋아서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와중에 아무튼 축구를 틈틈이 하면서 체력 관리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댓글들을 이제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 아침 7시 40분부터 저희 회사에서 모닝 브리프 하는 이유가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기와 혈, 한의학적으로 따지면 이 기와 혈에서 기가 막히고 혈이 막히면 여자의 병은 혈에서 오고 남자의 병은 기에서 온다. 뭐 이런 말이 또 있거든요. 얄팍한 또 한의학 상식으로 아는 척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몸도 그렇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고객하고의 관계 뭐 등등 다 이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모닝 브리프도 하고 또 저한테 많은 걸 이렇게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도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여의도에서 식사하는데 대표님 하면서 또 하셔가지고 우리 채밀턴 분이시구나 싶어가지고 반갑게 또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소통의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웜의 신박의 댓글 조금만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실 한가에서 근무 중에 이어폰 끼고 시청하신다고 했고요. 무엇을 예상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열심히 넘어 빠져 있다는 거겠죠. 채슬리 모든 멤버분들의 열심의 결과겠죠. 그래서 전 마음이 편합니다. 채슬리 이름하고 우리 이름하신 고객분이시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오석 대리한테 잠시 제가 시장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제가 줌 미팅을 끝나고 저도 이제 방송으로 봤네요. 제 방에서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모닝 브리프의 방송을 보면서 워드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오늘은 뭐 또 장대 양봉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확실히 청출어람인 것 같습니다. 저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오늘이 사실 옵션 만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닝 브리프 끝나고 저희 회의 하거든요. 오늘 회의가 좀 길었었는데 MP 회의 뭐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 포지션 봤냐 했더니 그거는 보지는 않았대요.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설명해 드리면서 그죠?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시장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옵션 만기를 하여튼 위로 쭉 달리는 걸 예상을 하고 콜옵션 매수를 잔뜩 얘네들이 샀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신차 분석에서 제가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 오델이 나름대로의 진짜 음양 오행설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 매일 같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애처롭다, 애쓴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건데, 그죠? 제가 오늘 MP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랑의 차이. 다른 회사는 열심히 바텀업해서 종목 발굴한다고 하는데 그건 또 기본인데 탑다운으로 해서 또 시장도 분석하고 중국도 분석하고 미국도 분석하고 거기에다가 퀀트 분석도 하고 그죠? 저희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물며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까지 분석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회사들은 다른 운용사들은 포기한 자산 배분 어떻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 채슬리 랩을 판매하는 증권사 PB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개인 고객들은 우리가 기관 자금을 받아왔을 때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정통부는 대체 투자, 채권 투자, 주식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이렇게 나눠서 말 그대로 에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을 다 해놓고 우리한테 자 주식 100억 이걸로 시장만 이기면 돼. 여기서 주식을 빵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 채권 사고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이미 자산 배분 다 했거든. 그러니까 주식으로 좋은 수익률 내. 이게 이제 기관들이 저희한테 자금을 줄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산 배분 안 합니다. 주식 편입비 조절 안 합니다. 그런데 개인분들이나 일반 법인에서 채슬리 랩이 됐던 이 증권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이거 내가 고점에서 혹시 물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앞으로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기에 대응을 해주나?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개인 고객분들이나 일반 법인 자금을 맡기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 어려운 자산 배분도 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95%는 그거는 자산 배분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포트폴리오만 좋은 거 짜서 시장만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 투자가 분들이 못 하시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걸 정말 할 줄 알아야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세계적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처음에 농구했을 때 예술이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두세 명이서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거기를 뚫고 이렇게 넣고 예전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막 해내잖아요. 메시의 그 축구를 보면서 신의 경지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운용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아니면 평균적으로 다른 운용사가 못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왕이사한테 제가 최상무나 우리 매니저들한테 오늘 한 얘기가 제가 축구 감독을 4년이나 하고 감독하기 전에도 서초구 상비군에서 상비군 생활도 한 5년 했거든요. 그게 서초구랑 또 서울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서초구, 동작구, 동대문구 또 서울시에서 다 해가지고 하고 전국대회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서울을 대표해서 우리 팀이 전국대회도 나가기로 했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서초구 살 때는 아닙니다. 서초구 사는 거랑 상관없이 서초구 축구팀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면 거기에 선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현영민 선수 요즘 골 때리는 거니 현영민 선수 있었잖아요. 그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서울시 대회 나갔는데 상대방 팀에 막 은퇴한 현영민 선수가 나온 거예요. 이제 막 40대 가지고 40대 팀으로 나와서 그 팀에 1대0으로 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프로들을 보면서 프로의 레벨을 얘기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감독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의 플레이랑 지고 있을 때의 플레이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나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대부분의 감독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다가 야 이거 1대 0으로 지나 2대 0으로 지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작전을 바꿔야 되죠. 예,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비수 좀 줄이고 공격수도 투입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제가 감독을 할 때 뭐 예전 저희 팀이 좀 아쉬웠던 점이 우리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 시작했는데도 마치 우리가 지고 있는 팀처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대 2로 역전당해서 졌어요. 상대는 2대 0으로 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역전을 노리려고 작전을 짜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작전을 생각해서 충분히 지키는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는 팀처럼 계속 무리한 공격하다가 공을 뺏겨가지고 역습. 가장 좋은 작전은 그 아마추어는 25분인데 25분 동안 상대가 공을 못 갖도록 하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공격권을 우리가 100%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상대가 아예 골을 잡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25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2대 0으로 이기는 건데 근데 무리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을 뺏기잖아요. 뺏기니까 역습 찬스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왕이사한테랑 우리 매니저들한테 얘기한 게 상반기에 우리가 골을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골을 많이 넣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애매한 장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7, 8, 9 넘어가면서 사실 10월 초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좀 조급한 마음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목금 장 빠지니까 왜 주식을 그렇게 3억 중에 1억이라도 왜 주식을 담았나요? 막 이런 전화들이 막 쇄도했잖아요. 그런 거에 제가 그 전화하신 분한테도 정중하게 사실 이런 전화는 저희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매니저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급하게 만들고 시장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고객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에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신박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했더니 이제 전화가 안 온다고 하셔가지고 안 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오늘 주차장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옵션 만기까지 오늘도 이렇게 장이 좋고 한 데 있어서 나의 전략, 이기고 있을 때의 전략. 그리고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요. 8, 9월 달에 어떤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0% 이내의 조정, 계좌가 10% 정도의 그 손실은 1대 0 정도 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0% 넘어가야 1대 0 짓다라고 생각하고 5% 마이너스 5% 6%는 그냥 경기 중에 좀 우리가 좀 실점을 할 뻔했네 뭐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20% 손해가 났다면 2대 0으로 지고 전반이 끝난 거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2대 0을 뒤집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반에 올해 상반기에 5대 0 넘게 저희가 득점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5대 0, 6대 0 돼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고객분들이나 새로 지금 판매되는 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분기, 내년 1분기 그 두 분기에
작년에 제가 올해 45% 정도 수익 날 겁니다라고 저희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면 또 그 정도 수익 너무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한 30%는 나오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요 7, 8, 9월을 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대비를. 그렇게 우리 채밀턴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고 또 이 장에서 열심히 지금 4분기 내년 1분기에 주도할 종목들이 막 이래 좀 눈에 이래 막 시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시장에게 물어보라고 막 시장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덥석 사기보다는 잽도 날려보고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실각되면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화적으로 이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5년씩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동서평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벌써 3연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3, 24, 25, 26, 27 어떻게 보면 이번에 3연임만 하고 물러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중간에 물러나면 모양이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이번에 물러나실지 아니면 27년까지 채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실각이 안 되더라도 최근에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 경기 부양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실각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만약에 실각이 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이요. 이번에 우리나라 상법 개정 저것 때문에 지금 3,100 왔잖아요. 거의 비슷한 모습이 중국에서 나올 겁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이. 평화적 권력 이양이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새롭게 하소서 보시고 인연이 돼서 저희 애청자가 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합니다. 두근두근 거리네요. 이따가 오시나 봅니다. 그죠? 네. 전무님 체력 유지 비결은 축구 덕분인가 봅니다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건형님이 얼마 전 텔레비에서 시계류 할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송 보셨다고 하네요. 그저 대단하신 할아버지네 하고 지나쳤었는데 채슬리를 통해 공부하면서 보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네요. 우리 정건영 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죠? 시계로 할아버지 딱 보니까 와 89세 저 할아버지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마 그런 마음 드셨을 겁니다. 채슬리 패밀리가 이미 많으실 텐데 더 늘어나면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옛날하고는 달리 기관 펀드는 원래 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거의 원격으로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다 딱딱딱딱 체결되는데 개인 고객들은 원래는 개인 고객 일일이 그 개인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HTS로 막 일일이 따로 주문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개인 고객들도 기관 자금처럼 700명의 계좌를 저희 그 운용 시스템에서 삼성전자 5% 이러면 10억짜리 계좌든 3억짜리 계좌든 그 비율대로 쫙 수량이 다 뜹니다. 그리고 지정가면 엔터 누르면 쫙 한 방에 딱딱딱 다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얘기했어요. 우리 1조에서는 문 닫자.
항상 보면 운용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한 펀드가 없었을까? 한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3년, 4년, 5년, 6년, 7년 그때 펀드 붐 때 뭐 우리 아이 뭐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펀드들 많았잖아요 보면. 근데 지금은 다 쪼그라들고 없습니다 거의.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 펀드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제가 혼자서도 1조 매매를 2007년도 하나투신에서 저 혼자서 1조 매매했었거든요. 근데 이 약간 패시브하게 시장 대비 플러스 5% 그때 뭐 플러스 한 14% 정도 시장 대비 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압축해서 운용하는 일임이나 자문형 랩이나 보면 좀 압축해서 운용하다 해야 되다 보니까 1조가 넘어가면 매매하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5%를 살려면 1조로 500억을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존 고객분들이 저희 이렇게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그분들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뭐 볼륨 키운다고 막 우리 3조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1조만 가지고도 저희 회사 얼마든지 저희 직원들 다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부터 랩 판매가 지금 막 되고 있는데 우리는 1조에서는 문 닫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조 정도 자금 관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법인 명의로 랩 가입하셨군요. 거래가 될 때마다 알람 오니까 신기해요. 그렇죠? 랩이나 이름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어차피 내 계좌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사칭은 보면 돈을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절대 내 계좌 아닌데 막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랩은 증권사 가서 가입하는 거고요. 아니면 앱에서 가입하는 거고. 저희 이름은 무조건 저희 회사에서 계약서 보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 회사 직원이 보내드린 그 계약서 파일을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안타까운 사연도 좀 있긴 한데, 네. 3억 모아서 채슬리에 투자 맡기는 게 목표인데요. 선물 트레이딩 하다가 지금 60% 잃고 그만해야 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파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파생 25년 전에도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래 매매하다 보면 3일 맞고 5일 맞고 7일 맞고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어느 날 하루 틀려요. 그러면 틀리면 딱 이게 도박하다가 돈을 잃으면 거기서부터 이거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선물 트레이딩을 뭐라고 그러죠? 스페큘레이터, 투기적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투기적 거래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그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원칙이 한 번 잃으면 그 다음날 이거 복수해야지. 그러고 해보면 또 잃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루 틀린 거는 뭔가 내 생각하고는 달리 시장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내 생각하고 달리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원칙이 뭐냐면 그날 터져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포지션을 스퀘어라고 하죠. 스퀘어 시키고 딱 중립화 시키고 넘어갑니다. 그 중립의 의미가
그때는 이제 전매도 매도 포지션 잡고 환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와 매수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옵션이면 반대 방향 포지션 잡아가지고 아무튼 포지션 자르고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김성건 감독님의 야구를 제가 유심히 보면서 SK 와이번스가 그렇게 뭐 잘할 때도 그런데 딱 그 유격수랑 그 이루수에 아주 다람쥐처럼 잘하는 정근우, 정근우 선수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딱 에러 한번 하잖아요. 에러 한번 교체시켜 버려요. 그리고 선발 투수가 잘 던지다가 볼넷 딱 던지잖아요. 볼넷이 작전이 아니라 제구가 안 돼서 딱 하면 그러면 거기서 교체해 버려요. 그러면서 리듬이 끊어져 버리죠. 보는 상대방 팀의 팀이나 상대방 스포터스들은 와 흐름 타는데 거기서 딱 끊어버리니까 제가 보면서 야 김성건 감독님은 선물 트레이딩을 하셔서도 무조건 돈 버셨겠다. 100억 이상 버셨겠다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흐름이 딱 끊어졌을 때 거기서 딱 중단. 그래서 60%를 읽고 그만해야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뭔가 잘못 보신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잘못 보셨는데 지금 그 40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되게 희망적이에요. 40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도박으로 잃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의욕도 사라지고 허탈함에 매매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쉬셔야 돼요. 그리고 파생은요. 저희 업계에 파생으로 나가서 정말 큰 돈을 번 분이 정말 드물게 우리 업계에서 그 수많은 동안에 많은 매니저들이 스쳐갔잖아요. 근데 파생으로 가서 지금 성공한 분이 딱 제 주변에 2분밖에 없습니다. 2분. 제가 모셨던 그 사수 형님도 파생으로 다 날렸다고 얘기했잖아요. 19억 다 날리셨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파생으로 돈을 벌 선수인가. 근데 작년에 뭐 고려아연 이것도 제가 또 보면 어설픈 파생 그걸로 전문가인 척 하면서 비싼 돈 받으면서 리딩하다가 그 가입한 사람들 엄청난 손실을 끼쳤잖아요. 보면 그동안에 잘 맞췄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데 파생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생은 자금 관리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잘못 갔을 때 위기 관리 원칙 그거 없으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일단은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멈추시는 게. 중요한 그래도 아픈 사연의 댓글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성과 보수형 랩 계약하고 왔는데 지금은 목표형을 하고 10월에 가서 성과 보수형을 하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또 내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십니다. 네, 우리가 성과 보수형이라도 지금 저희가 자산 배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목표형을 4번 하셨던 분보다는 성과형을 올 초부터 그냥 쭉 가지고 계셨던 분의 성과가 더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처음 가입하시는 분은 제가 목표형을 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 내년 1년 정도 그냥 나는 그냥 쭉 맡겨놓고 싶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이거 성과 보수형 하셔도 되는 겁니다. 참 제가 다음 주 15일 대구 출장이 있어서 가는데 증권사 그 지역 PB분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다 그 직원 대상 세미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서 했더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최밀턴 분들 못 만나 뵙고요. 제가 봐서 8, 9, 10월 달 이렇게 장 조정 뭐 이러면서 좀 쉬어야 되는 장에서는 일부러라도 한번 가겠습니다. 일부러라도. 네, 그러면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무조건 뜬다. BTS 이후 처음으로 이례적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했더니 K-pop 데몬 헌터스 해가지고 요 그림 이거 보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슈카에서도 요거 다뤄졌었거든요. 요 부분만 따로 슈카에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를 주름 잡는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 공연을 앞두고 이들이 먹는 건 라면과 김밥이다. 컨디션이 나쁠 때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고 악령 퇴치를 겸하는 이들은 한옥 지붕과 남산 서울타워, 낙산 공원 성곽길을 누빈다. 여기가 우리나라 관광 핫플레이스인가 보다, 그죠? 낙산공원? 신의 보이 그룹이 사자 보이즈를 부를 때는 한국어로 후배라고 하고 넷플릭스 영화 인기 차트에서 지금 8일 미국 시장 기준 1위에 오른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내용이네요. 헌트릭스가 후배 보이그룹과 함께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었고 이들이 부른 K-pop 데몬 헌터스 삽입곡 OST 7개가 빌보드 핫 100에 이름을 올렸네요. 세계 최고 권위의 이 음원 차트에 7곡이 동시에 들어간 거는 동시에 들어간 K-pop 아티스트는 2020년 BTS 이후 처음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스포티파이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에 쓰인 K-팝이 1위를 차지했고요. 국내 대형 기획사의 일부 그룹에 국한됐던 K-팝의 세계 시장 저변이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빌보드 6월 27일에서 3일 기준으로 하는 7월 둘째 주 음원 차트인 핫백을 공개했는데 이 차트에는 골든, Your Idol, How It's Done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 7곡이 진입을 했고요. 이 핫백은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뿐만 아니라 미국 라디오 방송 횟수도 반영해서 미국 음악 시장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로 첫 손에 꼽히는데 공연 기획사의 홍보가 없어 라디오 방송이 어려운 OST 앨범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다른 차트를 보면 더 압도적인데 앨범 판매량을 집계하는 주간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요. 스포티파이에서는 지난 7일 미국 시장 기준 Your Idol이 1위, 골든이 2위에 올랐네요. Your Idol은 사자 보이즈가, 골든은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다. 스포티파이의 세계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은 지금 23년 기준으로 35%에 달하고요. 주목할 거는 상승세인데 음원 차트 예측 사이트인 Talk of the Chart는 골든이 다음 주 핫 100에서 9계단 뛰어 1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K-pop 데몬 헌터스는 지난달 20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99분 길이 애니메이션이군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됐다, 그죠? 한국계 미국인 감독 매기 강이 유년 시절에 본 K-pop 가수들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대립하는 구도를 그려냈고요. 주인공이자 헌트릭스의 메인 보컬 루미가 부른 노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활동을 한 작곡가 김은재가 맡았고요. 연예기획사 더블 렉 레이블의 총괄 프로듀스 테디,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도 참여해서 작곡 완성도를 높였군요. 트와이스가 참여했군요. 트와이스면 JYP잖아요.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한 연간 K-팝 곡수인데 22개. 이게 가상 보이 그룹인 사자 보이즈입니다. 사자가 이게 저승사자라는 뜻의 사자이고요. 자, 눈여겨볼 부분은 콘텐츠 이면의 제작 구도인데 K-팝 콘텐츠는 국내 대형 기획사가 판을 짜는 사례가 많았는데 해외 진출의 위험성을 떠안는 것도 투자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몫이었다. 이에 비해 K-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의 증손 회사인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21년 제작에 들어갔고 이 회사는 일본 자본이 투자한 미국 할리우드 기업인데 그렇죠. 해외 시장이 이게 넘어간 게 벌써 20년은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이 먼저 돈이 될 만한 K-팝 콘텐츠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음원 업계에서 공공연히 나왔던 이유다. 해외 업체가 가담한 K-팝 콘텐츠는 이뿐이 아니고요. 영국 스튜디오 이매지너리 프로젝션은 국내 업체와 함께 K-팝을 소재로 한 첩보 영화를 또 제작하고 있다네요. CJ ENM도 애플 TV 플러스의 제안을 받아서 K-팝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하이브가 해외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걸그룹 캣자이는 미국 음반 레이블 개펜 레코드와 협업한 결과물입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K-팝 콘텐츠가 국내 기업 주도로 제작되는 국면은 이미 끝났다면서 K-팝의 팬층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문화를 최신 트렌드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대단합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참 문화 강국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되는 꿈을. 근데 사실 세계에서 아니 이런 한글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고 철갑선, 거북선도 만들어내고 그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민족인데 너무 좀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가 61만 원, 147만 원, 잭팟. 한국의 면비디아, 엔비디아가 아니라 면비디아입니다. 주가가 61만 147만 원. 자, 블룸버그도 인정한 불닭 반도체. 불닭 브랜드 가치가 10조 원이다. 와. 자, 블룸버그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극찬을 했는데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유에서이고 불닭의 브랜드 가치도 80억 달러. 야, 11조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슐리 렌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불닭라면이 8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인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불닭라면이 이국적 맛을 찾는 미국 젊은이들의 눈길을 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군요. 기성세대와 달리 미국 젊은이들은 색다른 것에 대한 모험심을 가지며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주장인데 CLSA 크레딧 리언의 증권에 따르면 5월 불닭과 관련된 틱톡 해시태그 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50%나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 슈퍼마켓에서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불닭 까르보나라의 1분기 미국 내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20%나 늘었고요. 같은 기간 월마트의 매출이 소폭 감소한 점과는 대조적인데 또 한국 전문 식료품 체인이 이 H마트에도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세도 불닭 열풍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 봉지당 가격이 $2에 불과해서 관세가 붙어도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겠네요. 자, 칼럼니스트는 1년 후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도 모르지만 이국적 맛에 관한 관심은 여전할 것이라면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엄청난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프리미엄을 부여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불닭 열풍에 힘입어서 삼성식품 주가는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삼양식품을 엔비디아에 빗대서 면비디아, 불닭 반도체로 부르기도 하고요. 전날 삼양식품은 147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와, 1년 전에도 불닭 얘기하면서 그죠? 많이 올랐다 했는데 여기서 또 2배가 더 올랐군요. 시가총액은 무려 11조 원이고요. 10조 원은 훌쩍 뛰어넘었는데 증권사의 눈높이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투증권이 목표가 180만 원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시가총액 11조가 됐잖아요. 11조가 됐는데 삼양식품이 대단한 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PER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 매일 아침마다 우리 오석 대리가 국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옆에 보면 PER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20배가 이 포워드 PER 기준이긴 한데 20배가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브랜드 가치예요.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 요즘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도 하고, 그죠?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개 봤을 때 대차제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를 나타낸 거잖아요. 자산과 부채와 그리고 실제 순자본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 올해 아니면 이번 분기에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는 그 분기별로 나오는 사업보고서에서 손익계산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으면 그 수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면서 전체 자기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대차대조표상에 안 나오는 게 바로 이 브랜드 가치예요. 브랜드 가치. 그래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삼성의 브랜드 가치,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는 어디 쭉 나오는데, 이 브랜드 가치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PBR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PBR이 되게 높잖아요. 한 5배씩 하잖아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는 PBR이 5배고 10배고 이래 하는데, 그 순자산에 잡히지 않는 이 브랜드 가치가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이 회사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러면서 M&A 가치가 있는 거죠. 브랜드 가치. 그리고 또 안 잡히는 게 특허 같은 거죠. 모토로라가 망했을 때 그 모토로라를 인수를 할 때는 보면 그 모토로라의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지 않나? 그런 IP, 특허에 대한 그런 무형의 자산인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한 단계 또 레벨업 되시려면 재무제표 분석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CEO의 가치,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고? 이 기사가 전부 다 우리를 하여감이 국뽕 기사였다, 그죠? 저는 국뽕 좋아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K공급망 리포트 쭉 되어 있고요. 하나오션에서 만든 잠수함이군요. 2009년 한국 조선산업의 기념비적인 해였는데, 2009년이
기념비적인 해였는데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로 처음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소형 잠수함이 아니라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이었군요. 2011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0억 8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규모의 잠수함 3척을 수출을 했고요. 이때가 조선이 쌍봉 치면서 꼭지 나올 때였었죠. 지난해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올해는 현대와 하나오션이 원팀을 꾸려서 폴란드와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내수용에 머물던 K잠수함이 수출용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인데 잠수함과 군함이 LNG 선박에 이어서 K조선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네요. 야, 여기 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장보고 3인가요? 요 밑에 장보고 2가 있고 지금 3 잠수함 부품 공급망 해가지고 잠수 기술은 어디, 무슨 기술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네요. 18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2 사업을 시작한 2000년만 해도 국내 잠수함 부품의 국산화율은 38.6%밖에 안 됐었는데 이후 국내 부품 경쟁력을 강화해서 2018년에 이 3000톤급 잠수함이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할 때 국산화율이 78%로 끌어올려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독자적인 잠수함 생산 체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현대와 하나오션 주도로 9척의 잠수함을 생산하는 장보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잠수함 부품 국산화율이 80%를 넘어섰네요. 국내 조선 소부장 기업이 국산화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데 수소전지 업체 범한 피오셀은 독일 지멘스의 독점 체제를 깨고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확보했고요. 이 전지는 2-3일에 불과한 잠항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늘려서 차세대 잠수함의 주요 동력원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원일 T&I도 수소를 저장하는 잠수함용 수소 저장 합금을 독일에 이어서 세계 2번째로 또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잠수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이 소나 장치는 LIG 넥스원이 국산화를 주도를 했고 STX 엔진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테크와 아이블 포토닉스는 각각 쥐레와 어뢰 탐지용 소나 장치를 제조했고 그 이후에 뭐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K군함 수출도 늘어서 대기업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현대와 하나오션이 잠수함 수주 원팀을 구성한 게 대표적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12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선박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 R&D에 나섰는데 하나오션 관계자는 계열사 간 강점을 살려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소 중견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군함 수출도 늘고 있는데 현대는 필리핀과 페루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서 10여 척의 군함을 수주를 했네요. 2016년에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을 수주한 이후 초계함 2척과 원해 경비함에 계약을 했다. 쭉 되어 있고요. 하나오션은 MRO 사업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LNG선 원천 기술 확보는 좀 요원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자, 민수선 분야의 국산화율은 80에서 90%에 달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선박의 두뇌로 통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고요. 노르웨이 방산기업인 콩스버거가 LNG선 이 IAS 통합 제어 시스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네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SNCS가
2007년 LNG선 IAS를 개발했지만 점유율은 10%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LNG 탱크 설계는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인 이 GTT에 의존하고 있고요. 국내 조선사들은 LNG 탱크를 생산할 때마다 이 GTT에다가 엄청난 돈을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한 척당 5%.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조선 3사가 2015년 LNG 탱크 원천 기술을 개발했지만 구조적 결함이 발견돼서 시장에서는 도태됐군요. 이현정 산업연구원 위원은 국내 업체 중심인 방산 생태계와 달리 조선업에서는 국내 업체보다 배를 주문하는 글로벌 선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서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서 새로 개발한 국산 제품이 곧바로 쓰이는 경우는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조선 부품사 대표는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한 K조선 생태계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에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 K조선의 하나의 좀 아킬레스건이다, 그죠? 네, LNG선이 할 때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프랑스의 GTT에다가 한 척당 5% 그런 로열티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구형 디램 값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40% 오른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요? 자, 구형 규격 디램인 이 DDR4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PC용 지금 DDR4 일부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지난달에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이 DDR4 일부 제품은 신형인 DDR5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 하이닉스 등이 연내 이 DDR4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DDR5 생산에 집중하기로 해서 DDR4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에도 DDR4 가격이 40% 이상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대표적 PC용 구형 디램인 이 DDR4 8GB 지난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23.8% 오른 2.6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서 3개월 연속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형 디램이 DDR5 제품은 6.3% 오르는데 그쳤군요. 현물 시장에서도 PC용 DDR4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고요. 지난번에 개당 8.8달러로 상대적으로 신형인 DDR4의 현물 가격 6.1달러를 오히려 DDR4 이 16GB가 넘어섰네요. DDR은 디램 성능을 정의하는 기술 표준으로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인데 DDR4는 2014년입니다. 2014년. DDR5는 2020년께 양산이 시작됐는데 DDR4 가격이 3개월 연속 20% 넘는 상승을 기록하거나 현물 시장에서 DDR5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형 PC와 서버 중심으로 이 DDR4 수요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급사들이 생산 종료를 통보한 점이 꼽히고요. 전자는 고객사에다가 올해 4분기 DDR4 생산을 종료할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비슷한 시기부터 DDR4를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마저도 DDR4에서 DDR5로 생산 라인 전환을 선언하면서 DDR4 가격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고객사의 재고 비축 움직임과 서버용 DDR4 모듈 수요 확대도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이고요.
DDR4를 서버용 모듈에 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PC용 DDR4 공급량이 오히려 더 줄었다고 합니다. 자, 올 3분기 PC용 DDR4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은 2분기 대비 평균 40%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요. 일부 D램 모듈은 3분기에 전분기보다 50% 넘게 뛸 수 있다고 내다봤네요. DDR5 고정거래 가격은 평균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D램 업체들이 DDR5 생산에 주력하면서 DDR4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는 DDR4와 5를 합산한 전체 PC용 D램 고정거래 가격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에 비해서 약 3%포인트 상향 조정한 8에서 13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참 보면 이 시장 예측이라는 게 시장 예측이 왜 어렵냐면 DDR4 같은 경우에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 저기는 완전히 레드오션일 거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창신이 들어왔다가 DDR5로 넘어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시장 이제 그러면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중단. 이러니까 오히려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또 뛰고 가격 괜찮네. 그러면 또 생산해볼까 하면서 생산 늘리면 또 가격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제가 왜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는 경제 전망을 읽지 않을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대응을 하기 전에 뭔가 갑작스러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건데 계속 위기가 올 거다. 그러니까 투자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리 대비가 돼 있어서 실제로는 그런 위기가 안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기사는 의무소각 초읽기에 저평가 자사주 부자주 날았다인데 PBR이 낮은 종목이 동반 질주를 했습니다. 어제 롯데지주가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치솟았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이고요.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때까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저평가 기업 위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 PBR 종목 중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 여기가 뭐죠? 가로는 지수 주가 상승률이네요. 9일 주가 상승률이고 자사주 비중인가 봅니다. 32.5 롯데지주가 그 다음에 SK가 24.8 아세아 20.8 두산 17.9 이런 식으로 증권사는 신영증권이 53% 부국도 43% 대신증권이 25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 꽤 많이 들고 있네요. 23% 유아증권 19% 그 다음에 소비기업에는 조강피혁이 46.6 그리고 전방 32% 대한방직도 32% 샘표랑 TY홀딩스도 거의 30% 자사주를 가지고 있군요. 자, 롯데지주 급등했고요. 롯데지주는 PBR이 0.33밖에 안 되네요. PBR 0.5배를 밑도는 SK도 어제 급등했고 HDC도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등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 소식이 이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정기주주총회에 승인을 받되
대주주 의결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사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서 EPS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죠. 잠재적 매물 증가를 뜻하는 자사주 매각 가능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데 주주가치 제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주가 급등에도 웃지 못하는 상장사들, 펀더멘탈 없는 상승장은 모래성이다. 자, 코스피 5000 시대는 꿈이 아닙니다. 기업 구조 개선, 상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 여의도 펀드 매니저. 주가가 급등해서 좋지 않냐고요? 전혀요. 순수한 투자자들이 다칠까 걱정입니다. 모 대기업 임원의 얘기이시군요. 코스피 지수가 3100을 돌파해서 상승률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증권가와 기업의 분위기는 딴판이고요. 여의도에서는 낙관론이 쏟아지는데 상장사들은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만난 대기업 임원은 자사의 주가 상승이 달갑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는데 주가가 오르면 기업 구성원도 오너도 투자자도 모두 좋은 게 아닌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건 주가 급등이 실적 개선, 기술 경쟁력 등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임원은 당장 2분기부터 실적부터 걱정이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는 언제 또 출렁일지 모르고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과 달라진 건 내부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5000P 시대가 머지않은 것처럼 축보를 쏘아 올리는데 실전 투자를 해본 첫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쏟아지는데 자,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투자자들 끌어모으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뭐 무료로 뭘 한다 제발 그런데 좀 속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제 얼굴을 사칭해서 계속 바퀴벌레처럼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무슨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엉터리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어디 제 얼굴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들 사칭해서 보면 무료로 무슨 급등주 알려줍니다. 뭐 7 보내셔서 뭘 받으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 자, 2020년에도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쭉 되어 있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에는 잘 알겠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주가 조작 엄단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주가 상승을 위해서라며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R&D나 시설 투자 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 이런 자금을 경영권 방어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상법 개정에 주주 충실의 의무가 드러나가는 거거든요. 네.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증시 상승은 신기루일 뿐이고 모멘텀만으로 오른 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2020년부터 일부 꿈만 돈을 벌고 뒤늦게 올라탄 대다수 개인은 돈을 잃기 마련이다. 2020년에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2020년에 저희가 제일 많이 샀던 주식이 뭔지 아세요? 2차 전지였어요. 그리고 LG화학의 분할 얘기 듣고 9월인가요? 다 팔아버렸어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인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맞췄는데 그렇게 뒤통수 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죠.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 활동을 돕고 규제를 혁파하는 것, 중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주가 상승과 잘산이즘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줬더니 계속 뒤통수를 치고 주주가치를 훼손을 했던 거죠. 자, 여기 위에 대기업 임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당장 2분기 실적부터 결정이다. 자, 주가가 급등한 게 실적 계속 기술력 이런 것 아니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실적 베이스 없이 스토리로 올라간 주식이에요. 내러티브로만. 네, 그런 주식 제가 싫어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런데 제가 이 대기업 임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앨런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하고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스페이스X 그렇게 막 실패하고 했을 때 그 투자자들 다 있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자신감과 노력, 그죠? 우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또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러면서 해냈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대기업 임원분들은 아, 주가 올라가는데 이거 사면 안 되는데 또 박살날 건데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또 순수한 투자자들이 다칠까? 그게 아니라 주주들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좋게 보는구나. 네, 그러면 그에 맞는 실적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네, 그렇게 마인드셋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리아 화이팅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불닭볶음부터 해가지고 우리 문화 쪽에서도 참 많은 좋은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도 각오했던 게 아니 이렇게 모든 산업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업하고 문화 컨텐츠까지 우리가 세계 1등이 되는데 아니 쪽팔리잖아요. 이 금융이 이렇게 후진국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부터 이렇게 힘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기자님들도 함께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드는 일에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